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연준은 지난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이틀 일정으로 열었던 FOMC 정례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춘 4.75에서 5%로 결정했습니다. 50베이스포인트 인하는요, 코로나19 사태라든지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매우 위중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FOMC 이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보험적 인하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빅컷이냐를 두고 말이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보험적 인하라면 주식을 더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재정 투자는 늘어날 텐데 금리마저 낮아졌다면 이제 넘치는 돈들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테니까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의 빅컷이었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죠. 우선 연준은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4%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아있는 11월과 12월 회의에서 대략 50베이스포인트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내년과 내후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모두 하향 조정됐는데요. 내년 연말 기준 최종금리는 기존의 4.1%에서 3.4%로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의 3.1%였던 것이 2.9%로 각각 낮추어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중장기 금리에 대한 전망치는 오히려 올려 잡았는데요. 기존의 2.8%였던 것을 2.9%로 높였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게 보험적 인하든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든 다 좋단 말이죠. 단기 금리 전망은 죄다 낮추었으면서 왜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높여 잡았을까요? 특히 올해 실업률 전망치 4.4%로 대폭 상향 조정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3개월 전 예측치 4%보다 무려 0.4%포인트나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몇 년 전 일도 아니고 말이죠. 달랑 3개월 전의 예측치 대비 무려 0.4%포인트나 실업률 전망치를 높여 잡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정말 연준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자, 하나씩 의문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금리 전망을 낮추면서도 장기금리 전망치를 오히려 높이게 된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설명에 앞서서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된 논문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릴 생각인데요. 논문의 제목은 Government Debt in Mature Economies, Safe or Risky였습니다. 번역하자면 성숙한 경제에서의 정부 부채, 안전 추구냐, 리스키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전한 체제란 정부 부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가 돈을 쓸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 내에서만, 그 안에서만 써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재정정책은 힘이 없겠죠. 재정이 세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함부로 오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만큼은 정말 약발이 잘 먹힙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반드시 위축되고요.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침체됩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게 되죠. 국채 가격의 등락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책을 세이프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키로 가보죠. 한마디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돈 쓸 일이 생기면 그냥 마구 채권을 발행해서 쓰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미국처럼 말이죠. 당연히 정부 부채가 천정부지로 늘어나겠죠. 막 발행하니까.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국채 가격은요, 속락하고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채권 보유자들은요,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재정을 강화했던 지난 수년 동안 채권 시장 어땠어요? 정말 악몽과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거든요. 이런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약발도 잘 먹히지 않아요. 금리를 낮춰도 시장 금리가 따라서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죠.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채권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정부와 중앙은행은 정부 부채를 늘릴 때 안전한 체제와 위험한 체제 둘 중 하나를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안전한 체제를 선택하면 늘어난 정부 부채의 대가를 누가? 미래의 납세자들이 세율 상승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들이 힘들어지겠죠. 미래 소비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체제를 선택한다면 채권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걷지는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여유가 있고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팬데믹 이후 미국은 위험한 체제를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재정 악화와 관련된 뉴스가 발표될 때마다 채권 금리의 상승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하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된 것이 팬데믹 이후부터였으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재정의 확대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 의회 예산국에서는 2020년 팬데믹 때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레벨업한 이후 이 가파라진 부채 증가 속도가 무려 2030년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위험한 체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왜 채권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방치했었는지 말입니다. 일단 미국 정부 납세자는 내국인이 대다수죠. 반면에 채권자는요, 외국인 비중이 제법 큽니다.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험한 체제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채권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에서 재정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부담은 누가 져요? 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특히 중국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미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은 31%나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재정 지출을 늘리면 GDP는 반드시 상승합니다. 턱밑까지 따라온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미국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최대한 괴롭히면서 정작 미국의 GDP는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대략 2018년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미국의 재정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슬금슬금 미국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면 앞뒤가 대충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정책을 따라할 수 없어요. 미국이 재정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이유는 현대 화폐 이론이 실현 가능한 기축통화 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요 MMT라고도 하는데요. MMT는 정부가 기축통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신규 화폐 발행을 통해서 채권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이죠. 대신 달러에 대한 기본 수요가 뒷받침되어서 통화 가치가 보존되어야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외환 시장 내에서의 달러 결제 비중은 무려 88%에 달하니까 기본 수요 조건은 당연히 충족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앞으로도 미국의 재정 지출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미 의회 예산국의 주장이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자의 경제 공약을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 확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펜워튼 바짓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향후 10년간 4조 1천억 달러,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대략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은 완전히 풀리셨죠? 연준이 50베이스 포인트나 인하를 했고 향후 단기금리 예상치도 더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오히려 올라가 버린 이유 말입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미국인 리스키를 선택을 했습니다. 채권의 장기 보유자들은 앞으로도 고생을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내렸던 1973년, 1980년, 1984년, 1989년, 1995년, 2019년 모두 장기 금리가 하락했었습니다. 지금까지 100%의 확률로 말이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미 국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단기 금리만 내려갈 뿐 장기 금리는 재정의 과도한 확대로 인해서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대 최장 기록을 달성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의 시대 서서히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은 지극히 정상적인 금리 커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의문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연준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실업률 전망치를 기존의 4%에서 4.4%로 무려 0.4%포인트나 끌어올렸어요. 근데 샤므롤 기억하시죠?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아지게 되면 경제가 불황에 빠진다는 이른바 샤머의 법칙은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연준이 실업률 목표치를 4.4%까지 높여 잡았다면 경기가 결국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인데요. 그래서 급하게 50베이스 포인트를 내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조만간 올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이라도 주식을 내다 팔을까요? 그럴 리가요. 연준의 실업률은 연준의 전망치 이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고용시장의 붕괴나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죠. 바로 남쪽 국경을 통해 넘어온 이민자들 때문에 최근 실업률이 다소 급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고용 공급이 실업률을 상승시켰단 말이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우선 남쪽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은 관광차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죠. 이처럼 적극적인 구직자들은 대부분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민자들이 미국의 실업률을 높인다는 말이죠. 문제는 미국 땅을 딱 밟았다고 해서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규 이민자들의 경우 일단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풀타임 잡은 언강생심 꿈도 못 꾸죠.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고용률, 연간 근무 시장은 토착 근로자 대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온 지 대략 5년 차가 되어야만 비로소 토착 근로자와 노동 패턴이 유사해지게 되죠. 결론적으로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미국의 실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구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시대에는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색출을 해서 본국으로 추방을 했었어요. 이민자들의 유입이 크게 감소했었죠. 그러다가 바이든의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팬데믹 직후부터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적응 기간인 5년 정도를 이제 막 지냈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업률도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인 2023년, 2024년도까지도 유입된 이민자들은 계속 있었죠. 그들은 아직도 충실한 노동공급원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5년 차가 되어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향후 노동공급 여건은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는 동시에 실업률도 추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했던 실업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제 생각은 충분히 내년 말까지 4.5%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업률이 오르면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또다시 심각한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샤머의 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는 또다시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역시 매수의 기회가 될 뿐이죠. 경기 침체가 아닌 노동 공급의 과다로 인해 생기는 일시적 실업률 상승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해보죠. 미 연준은 50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낮추었고 실업률 전망치는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보험적 인하가 아닌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금리의 인하는 추정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보험적 인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더 오를 겁니다. 노동시장의 비정상적인 공급 과잉 때문인데요. 이것을 굳이 경기 침체 신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실업률은 4.5%까지도 사실 자연 실업률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실업률의 점진적 상승보다는 고용이 위축될 때 생기는 편이죠.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을 줄일 필요가 생기면 고용이 위축되고 시장은 침체에 빠지거든요. 하지만 단지 실업률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침체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오랜 시간 나쁜 상태에 있을 경우
구직 포기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기존의 구직 포기자들이 적극적 구직자들로 전환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 경기는 소폭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지난 17일 3분기 성장률 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기준으로 3%를 제시했는데요. 이건 지난 9일 2.5%였던 것에서 무려 50베이스 포인트나 상향된 결과입니다. 3분기 추정이 개시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최고치죠. 세목별로 살펴보면 애틀란타 연방은행은 8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최근 경제 지표를 반영한 결과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종전에 3.5%였던 것이 3.7%로 상향 조정됐고 실질 민간 투자 증가율은 1.2%였던 것이 3.2%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높은 물가 그리고 높은 금리에도 감소하지 않고 있는 개인들의 씀씀이 그리고 리쇼어링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증가가 미국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달랑 하나의 지표만으로 침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추정하고 있는 미국 잠재 성장률은 1.8% 정도인데요. 이를 크게 웃도는 3.0%의 성장률을 보고 침체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